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1770년 프랑스 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몽주의 사상이 활활 타오르던 그 심장부에서 작가의 이름도 없이 조용히 세상에 나온 책이 한 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 나오자마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바로 금서로 지정되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워졌죠. 만약에 저자가 누구인지 발각됐다면 아마 목숨을 부지하기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 문제의 책이 바로 포랑리 티리, 우리가 돌바크 남작이라고 부르는 인물의 자연의 체계입니다. 이 책은요, 단순히 사회나 종교를 비판하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신의 존재, 영혼의 존재 자체를 그냥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그리고 이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 그리고 그 물질의 움직임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아주 급진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당시 지성계에 그야말로 거대한 폭탄을 던진 셈이죠.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길래 이토록 위험한 책으로 낙인 찍혔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논리의 첫 단계를 우리 함께 차근차근 따라가 보시죠. 이 책의 모든 것은 사실 이 한 문자로도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인간 불행의 근원은 자연에 대한 무지다. 돌바크는 정말 단호하게 말해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 불안, 이 모든 혼란의 진짜 원인이 우리가 못된 마음을 먹어서라거나 태어날 때부터 어떤 죄를 짊어지고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계, 자연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 무지라는 거죠. 이건 그냥 멋있게 쓴 철학적 선언 같은 게 아니에요. 인류라는 거대한 환자를 오랫동안 진찰하고 나서 내린 진단서의 첫 문장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독한 무지는 대체 어디서 온 것이며 또 이 무지를 깨트릴 열쇠라고 하는 자연이란 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책이 우리를 안내하는 논리의 여정은 크게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인간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다는 그 무지의 정체가 뭔지 깊숙이 파헤쳐보고요. 그에 대한 해독제로 제시되는 자연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의를 명확히 알아볼 겁니다. 그런 다음 그 거대한 자연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어디쯤 위치하는지 우리의 주소를 한번 찾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쩌다가 신이나 초자연 같은 이 거대한 착각을 만들어내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오류와 혼란의 미궁에서 빠져나올 첫걸음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돌바크가 내린 진단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그는 인류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받는가, 그 고질적인 불행이 몇몇 나쁜 사람들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본성적으로 사악해서도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오히려 그건 우리 모두를 똑같이 가두고 있는 아주 거대하고 깊은 무지라는 감옥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자연의 체계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행복해지길 원하잖아요. 평생 그걸 찾아 헤매고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가요? 끝없는 전쟁, 속임수, 억압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가닿지 못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똑같은 고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돌바크는 그 원인을 저 바깥 세상에서 찾지 말라고 합니다. 바로 우리 내부, 즉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오류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돌바크는 지금 우리의 상태를 2가지 아주 강력한 은유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킴메르의 어둠이에요. 이건 고대 신화에 나오는 땅인데 단 한 줄기의 빛도 들어오지 않는 영원한 어둠에 잠긴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크레타의 미궁. 한번 들어가면 괴물 미노타우루스 때문에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다는 바로 그 복잡한 미로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요, 이 어둠과 미궁을 누가 밖에서 억지로 우리에게 씌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인류 스스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길을 잃고 스스로 판 함정에 빠져서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렸다는 정말 통렬한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가두는 이 거대한 미궁의 벽돌들은 대체 무엇으로 만들어진 걸까요? 돌바크는 그 오류의 뿌리를 하나하나 파헤칩니다. 우선 우리가 아직 아무런 비판 능력 없이 세상을 스펀지처럼 그냥 빨아들이던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사회로부터 주입된 맹목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그냥 믿어 같은 말들이죠.
이것이 자라나면서 우리 정신을 꽉 막힌 상자처럼 만들어버리는 편견이 됩니다. 다른 생각은 들어올 틈도 없이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에 너무나도 쉽게 기대려는 우리의 성향입니다. 하지만 돌바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그 권위자들, 그들은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들 자신도 똑같은 오류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속여서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는 건 아닐까요? 심지어 우리 인간은요, 눈앞에 확신한 실제를 힘들게 탐구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망상에 대해 공상하는 걸 훨씬 더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직접 부딪히고 느끼고 검증하는 경험을 무시하고 그 자리를 근거 없는 상상력으로 채워버리는 태도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죠. 바로 이 요소들이 서로 뒤엉키고 세대를 거치면서 더욱 단단해져서 결국 누구도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무지의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것이 돌바크의 진단입니다. 이 상황을 돌바크는 정원이라는 비유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정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정원에는 이성과 진실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씨앗이 심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는 어김없이 편견과 거짓, 미신이라는 유독한 잡초가 함께 자라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잡초의 무성한 잎사귀와 엄청나게 빠른 성장세에 혹해서 오히려 이 잡초야말로 진짜 귀한 식물이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잡초에 정성껏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하죠.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잡초는 아름다운 꽃의 줄기를 칭칭 휘감고 햇빛을 가려서 성장을 막고 결국엔 꽃을 시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철석같이 믿고 소중히 갖고 온 수많은 생각들이 실제로는 우리의 진정한 이해 가능성을 파괴하고 질식시키는 독초였다는 정말 뼈아픈 비판인 셈이죠. 자, 이제 문제 진단이 끝났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만든 무지와 오류의 미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출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돌바크는 크레타의 미궁을 탈출했던 영웅 테세우스에게 아리아드네의 실이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미궁을 빠져나갈 실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실의 정체는 바로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고 주장하죠. 이제 그가 이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자연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돌바크가 내리는 자연의 정의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바로 그 점 때문에 엄청나게 급진적입니다. 자연은 신이 만든 아름다운 작품이라거나 어떤 신비로운 힘의 결과물이 결코 아닙니다. 자연은 그저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합입니다. 저 멀리 우주에 떠있는 별부터 우리 발밑에 흙 한 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아우르는 위대한 전체, 그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전체는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 즉 물질과 그 물질의 운동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은 이 정의 안에는 영혼이나 정신, 신과 같은 비물질적인 존재가 끼어들 자리가 단 한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주장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돌바크는 이렇게 쐐기를 박습니다. 자연 밖에는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실제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긋는 선언과도 같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상상 속에서 그리는 천사나 악마 혹은 신 같은 존재들은 사실 완전히 새로운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자연 속에서 경험한 것들, 예를 들면 인간의 모습, 동물의 날개, 빛나는 형상 같은 것들을 머릿속에서 기묘하게 조합하고 변형시켜서 만들어낸 망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세계는 오직 자연뿐이며 그것이 실제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전체로서의 자연은 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자연은 어떤 의도를 가진 장인이 아닙니다. 마치 시계공이 톱니바퀴를 조립해서 정교한 시계를 만들듯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은 그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필연적이고 불변하는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묵묵히 움직일 뿐입니다. 둘째,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외부의 동력 없이 자신의 에너지로 스스로 존재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창조된 작품이 아니라는 뜻이죠. 셋째, 이런 자연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하며 결코 멈춰있지 않고 끊임없이 운동합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한동안 유지하고 또 결국엔 파괴하는 순환을 영원히 반복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한 점일 텐데요. 자연에는 어떤 의도나 악의가 없습니다. 태풍이 마을을 덮치고 지진이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을 주는 것은 자연이 사악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물리법칙을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입자에서 보면 불행할 뿐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겁니다. 이 모든 속성들은 창조주, 섭리, 목적 같은 개념들이 설 자리를 완벽하게 없애버립니다. 이 거대한 자연 시스템 안에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보존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별적인 존재들, 예를 들어 한 명의 사람이나 한 그루의 나무는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소멸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자연 전체를 구성하는 물질과 에너지의 총합은 영원히 줄거나 늘지 않고 똑같이 유지된다는 겁니다. 한 생명체가 죽어서 분해되면 그 몸을 이루던 원자들은 흩어져서 다른 생명의 일부가 되거나 흙으로 돌아갑니다. 즉, 자연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거나 무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거죠. 자연이란 끝없는 파괴와 재생의 순환, 그 거대한 과정 자체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연이 무엇인지에 대한 돌파크의 정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도, 목적도 없이 영원한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물질과 운동의 총체.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 속에서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이제 우리의 위치를, 우리의 주소를 완전히 다시 설정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는 전통적인 인간관과 돌바크가 제시하는 관점이 얼마나 하늘과 땅 차이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왼쪽의 전통적 관점에서 인간은 자연의 다른 모든 존재들과는 차원이 다른 신성한 영혼을 가진 독특하고 우월한 존재입니다.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리를 부여받은 말 그대로 우주의 왕이죠. 하지만 오른쪽 돌바크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인간은 전혀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이 만들어낸 수많은 산물 중 하나이며 다른 모든 것과 똑같은 물리적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슬퍼하고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이 모든 정신활동조차 영혼의 신비한 작용이 아니라 우리 뇌와 신경계라는 물질이 물리법칙에 따라 움직인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우주의 왕이 아니라 이 영원하고 광대한 자연 속에서 아주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루살이 같은 인간의 삶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까요? 돌바크는 한 인간의 일생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순전히 물리적인 과정으로만 설명합니다. 1단계, 경이롭게도 우리는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물질의 한 점으로 생을 시작합니다. 2단계, 이 작은 점은 주변의 영양분, 즉 자신과 유사한 물질들을 계속 끌어당기고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면서 스스로를 복제하고 점점 성장해 나갑니다. 3단계, 세상에 나와 우리는 외부 세계를 감각하고 뇌를 통해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복잡한 활동을 하는 유기체가 됩니다. 4단계, 모든 생명체가 그렇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애씁니다. 생존에 유리한 것은 쫓고 해로운 것은 피하려는 이 본능이 바로 자기애의 실체죠.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시간이 흘러 이 정교하게 조직되었던 유기체는 결국 기능을 멈추고 분해됩니다. 우리를 이루었던 모든 원자들은 다시 흙과 공기로, 즉 자연 전체의 일부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 과정 어디에도 비물질적인 영혼이 들어와서 작용할 틈은 보이지 않습니다. 돌바크는 이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외치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다, 우주의 중심이다 여기는 그 끝없는 오만함에서 제발 좀 벗어나서 우리가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저 잠시 머물다가는 덧없는 존재임을 직시하라는 일갈입니다.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헛된 망상과 근거 없는 공포에서 구해내서 단단한 현실에 발딛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자, 지금까지의 논리를 한번 정리해볼까요?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적인 자연뿐이고 인간은 그 자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만약 이 주장을 받아들이고 나면 한 가지 정말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인류의 역사와 문명을 거의 송두리째 지배해온 신, 영혼,
사후세계 같은 이 초자연적인 믿음들은 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자신의 무지로부터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유령들을 창조해냈는지 그 심리적 기원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야말로 유물론이 반드시 답해야만 하는 가장 핵심적인 난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믿음 사이에 놓인 이 거대한 간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돌바크는 이 믿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신성한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특정한 심리적 과정이 낳은 어찌 보면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설명합니다. 돌파크가 들려주는 신들의 탄생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1단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원시 인류가 하늘이 찢어질 듯한 폭풍우나 땅이 쩍쩍 갈라지는 지진 같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자연 현상과 마주합니다. 2단계, 그들은 이것이 대기의 압력 변화나 지각판의 이동 때문에 일어난다는 물리적 원인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무지는 그들의 마음속에 압도적인 두려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죠. 3단계, 인간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만났을 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존재, 즉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대한 힘의 배후에 자신처럼 분노하고 기뻐하고 변덕을 부리는 어떤 인격이 있을 거라고 상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이 노하셨구나, 혹은 강의 신이 재물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식으로 인간적인 의도를 투영하는 거죠. 4단계, 이렇게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가진 것으로 상상된 자연의 힘들은 이제 비를 내려주길 기도하는 희망의 대상이자 벌을 내릴까 두려워하는 공포의 대상, 즉 신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 인간은 결국 자신들의 무지와 두려움에 빚어낸 이 환영의 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계시가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심리적 오류의 과정이라는 게 돌파크의 분석입니다. 이 과정이 긋던으로 치달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돌바크는 거의 믿기 힘든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일단 경험 대신에 상상력이 현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인간은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신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길가에 있는 거대한 돌덩어리나 오래된 통나무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그것을 숭배하게 되고, 심지어는 바다 위를 펄쩍 뛰어오르는 날치를 보고도 거기에 어떤 신성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신이라는 개념이 실은 얼마나 자유적이고 인간 상상력의 산물인지를 보여주는 약간은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돌바크는 우리에게 지적인 정직성을 아주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어떤 현상의 원인을 모를 때 그냥 솔직하게 나는 아직 모른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어설프게 상상 속의 신이나 유령을 끌어와서 그 빈자리를 메우는 것보다 훨씬 더 정직하고 생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질문과 탐구는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인정하는 것은 미래의 발견 가능성을 열어두는 용기 있는 태도이지만 그 빈자리를 유령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를 무지 속에 영원히 가두는 지적인 나태함일 뿐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문제의 진단과 그 원인 분석을 모두 마쳤습니다. 인간은 자연에 대한 무지 때문에 스스로 신이라는 망상을 만들어냈고 바로 그 망상 때문에 불행의 미궁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 이 미궁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은 과연 무엇일까요? 돌바크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궁을 탈출할 아리아드네의 씨를 단단히 붙잡는 방법이죠. 첫째, 더 이상 남의 권위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행동하고 생각하고 검토하라고 말합니다. 둘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믿음들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지? 그게 정말 사실일까? 하고요. 셋째,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어린 시절의 편견들을 의식적으로 내던져야 합니다. 넷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판단의 최종 기준을 뜬구름 잡는 상상력이 아니라 발로 띄우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경험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결정하는
도덕의 기준을 신의 명령이나 천국의 보상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성,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 그리고 사회 전체의 실질적인 이익에 도와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오늘 우리는 돌바크의 자연의 체계를 통해서 인간 불행의 진짜 원인은 바로 자연에 대한 무지이며 그 해법은 자연을 물질과 운동의 총체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거대하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정말로 신의 개입 없이 그저 정해진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 같은 것이라면 그 법칙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저 하늘의 별을 돌게 하고 지구의 생명을 싹 틔우며 심지어 우리 머릿속에서 사랑과 증오라는 감정까지 만들어내는 그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의 체계가 우리에게 보여줄 세계관의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네, 지금부터 우리는 나라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을 뿌리부터 뒤흔들 18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돌바크 남저에게 책 자연의 체계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책은요, 당시에 워낙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유럽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금서이기도 한데요. 그가 바라보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날카롭고 불편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돌파크는 시작부터 아주 강력한 한 방을 날립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이라고 부르는 뭔가 신비롭고 고귀한 존재는 없다는 거죠. 그에게 영혼이라는 건요, 우리 몸과 따로 떨어져 있는 뭔가가 아니라 그냥 이 육체 그 자체,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뇌의 복잡한 활동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 하나에 그의 철학 전체를 꿰뚫는 핵심이 담겨 있어요. 수천 년 동안 인류가 믿어왔던 거잖아요. 육체는 잠시 머무는 감옥이고 그 안에 진짜 나인 영혼이 갇혀 있다는 생각. 근데 그 이미지를 그냥 단숨에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야말로 대담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언인 셈입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거대한 질문이 우리 앞에 떡하니 나타납니다. 만약 우리가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아주 정교한 기계 같은 존재라면 도대체 이 풍부하고 복잡한 우리의 내면 세계는 자 뭘까요? 누군가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감정? 가슴이 찢어질 듯한 슬픔? 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예술적인 영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뇌 속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 신호나 화학 반응으로 전부 설명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돌바크가 이 엄청난 질문에 어떻게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답해 나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부터 한번 깨부숴 보겠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의 정신을 지배해왔던 영적인 영혼이라는 개념이 돌바크의 날카로운 논리 앞에서 어떻게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지 그 과정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세계관이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보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야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마치 조종사처럼 우리 몸이라는 기계를 조종한다는 철학에서는 보통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관점입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돌바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에게 영혼은 몸 안에 사는 유령 같은 게 아니라 그냥 우리 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이 모든 활동은 영혼이라는 별개의 존재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특정한 방식으로 조직된 물질, 즉 뇌가 수행하는 기능에 우리가 붙인 이름일 뿐이라는 거죠. 돌바크는 이원론이 가진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걸 철학에서는 상호작용의 문제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무게도 없고 부피도 없고 형태도 없는 순전히 정신적인 무언가가 어떻게 물리적인 실체인 내 팔다리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마치 유령이 문고리를 잡으려고 해도 그냥 통과해버리는 것처럼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접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비물질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에 영향을 주려면 둘 사이에 뭔가 공통점이 있어야 하는데 애초에 비물질이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물질적인 속성이 전혀 없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모순이라는 게 그의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영적이다라고 부르는 순간 그건 사실상
저는 그게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물리적인 속성이 없다는 건 결국 아무런 특징도 없다는 뜻이고 그건 현실 세계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는 무, 즉 없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돌바크에게 영적인 실체라는 말은 그저 그럴듯하게 들릴 뿐 실제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단어의 조합, 신비롭게 포장된 무지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기존의 낡은 관념을 허물었으니 이제 그 빈자리에 돌파크가 제안하는 새로운 정신 모델을 한번 세워볼 시간입니다. 그는 정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비유를 하나 사용합니다. 이 비유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정신의 수동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정신이 스스로 뭔가를 막 생각해내고 창조해내는 아주 능동적인 주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돌파크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가만히 있는 하프처럼 우리의 뇌 역시 외부 세계로부터 감각이라는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완벽한 침묵 상태에 머무를 뿐이라는 거죠. 우리의 정신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라 외부의 바람에 의해 연주되기를 기다리는 악기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발상이죠? 이 과정은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과 같아요. 첫째, 외부 세계의 무언가가 우리의 감각을 툭 건드립니다. 빛이 눈에 망막을 때리거나 소리가 귀의 고막을 진동시키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하프에 부는 바람이죠. 둘째, 그 자극이 우리 몸의 신경을 타고 뇌로 전달됩니다. 하프의 현이 징 하고 진동하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뇌는 이 신호를 해석해서 우리가 사과라는 생각이나 아름다운 음악이라는 감정으로 부르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하프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요. 이 연쇄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첫 번째 고리, 외부 자극입니다. 이게 없으면 정신활동은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다는 게 돌바크의 설명입니다. 자, 그럼 이제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돌파크가 감각이라고 부르는 이 아주 근본적인 경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복잡한 정신세계가 자라나는 단 하나의 뿌리입니다. 이 뿌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돌바크에게 느낀다는 건 결코 신비로운 과정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해요. 살아있는 생명체가 외부 환경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반응입니다. 예를 들어 뜨거운 난로에 손이 닿았을 때 신경계를 통해 뇌로 전달되는 그 변화? 바로 그게 감각의 전부라는 겁니다. 외부 물체가 우리 몸에 일으키는 물리적인 움직임이나 변화를 뇌가 알아채는 과정일 뿐이죠. 그리고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감각이야말로 우리가 쌓아올리는 모든 지식과 생각의 첫 번째 벽돌이 됩니다. 이 과정을 보면 돌바크 철학의 정수가 보입니다. 보세요. 모든 건 감각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요. 외부 자극에 대한 뇌의 최초 반응, 즉 지각이 일어나죠. 이 지각은 뇌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데 이게 바로 관념이라는 줄기가 됩니다. 감각이 남기고 간 희미한 메아리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관념들을 필요할 때 다시 불러내는 능력이 기억이라는 가지로 뻗어나갑니다. 기억은 그냥 과거의 감각을 뇌 안에서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뇌는 저장된 여러 관념들을 레고 블록처럼 마음대로 자르고 붙여서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바로 상상이라는 또 다른 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관념들을 서로 비교하고 그 관계나 차이를 파악하는 능력이 바로 판단과 이성이라는 풍성한 나뭇잎들을 피워내는 거죠. 결국 우리가 인간의 가장 고차원적인 능력이라고 믿는 이성조차도 그 근원에 파고들면 결국 감각이라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놀라운 통찰입니다. 돌바크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스핑크스라는 아주 멋진 예시를 듭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상 속 동물, 스핑크스를 머릿속에 그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뭘까요? 그건 우리가 이전에 여성의 머리와 사자의 몸을 각각 눈이라는 감각을 통해 경험했고 그 이미지들을 뇌에 저장해 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감각이 제공해준 재료들을 이리저리 재조합할 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창의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걸 발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새롭게 연결하는 능력이라는 현대 뇌과학의 통찰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는 지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고개를 듭니다. 좋아요. 우리 모두가 감각이라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정신세계를 만들어낸다고 칩시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렇게나 서로 다를까요? 왜 어떤 사람은 천재적인 예술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냉철한 과학자가 될까요? 우리의 기질이나 성격의 차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돌바크의 대답은 아주 단호합니다. 다양성은 우연이 아니라 자연의 필연적인 법칙이라는 거죠. 세상에 완전히 똑같은 눈송이가 없는 것처럼 원자 하나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두 개의 육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구조, 신경계의 민감도, 몸속 기관들의 배열 방식 같은 것들은 사람마다 미세하게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미세한 신체적인 차이가 결국에는 엄청난 정신적인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돌바크는 당시에 과학적인 언어를 빌려서 우리의 성격이 몸속 물질들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합니다. 물론 지금 보면 불의 유체니 점액질이니 하는 표현들은 좀 낡아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신적인 특성이 철저하게 신체적인 기반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활발한 체질을 가진 사람은 열정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반면 좀 느리고 둔한 신체 시스템을 가진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무기력한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심지어 재치나 공감 능력, 망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신현상이 결국 우리 몸의 물리적인 상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당시로서는 정말 급진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말 엄청납니다. 우리가 선함이나 지혜라고 부르는 그런 고귀해 보이는 가치들이 사실은 어떤 신비로운 영혼의 속성이 아니라는 뜻이니까요. 그것들은 단지 특정한 신체 구조와 특정한 삶의 경험을 가진 어떤 사람의 뇌가 특정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결과에 우리가 붙인 이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관대한 이유는 그의 영혼이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라 그의 신체와 삶의 조건이 그를 관대한 행동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로써 도덕의 근거는 더 이상 하늘에서 찾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신, 이 땅 위에 발 딛고 서 있는 물리적인 존재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정신은 물질이다. 이 단순한 명제는 이제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사회와 도덕을 바라보는 방식 전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습니다. 인간을 개선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 과연 이제 무엇을 의미하게 될까요? 돌바크는 여기서 아주 강력하게 외칩니다. 인류를 진정으로 돕고 싶다면 이제 제발 존재하지도 않는 영혼에 대해 기도하거나 상상의 세계에 호소하는 짓은 멈춰야 한다고요. 대신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물리적인 인간 자체를 과학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도덕과 정치는 더 이상 철학자들의 탁상 공론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기계를 연구하고 그 작동 원리를 파악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일종의 실증적인 과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새로운 과학은 대체 뭘 연구해야 할까요? 바로 이 목록에 그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들의 신비로운 영혼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그들의 구체적인 물질적 조건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고난 기질은 어떤지, 어떤 기후에서 사는지, 매일 뭘 먹는지, 어떤 법과 제도의 지배를 받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과 교육을 받으며 자랐는지, 이 모든 물리적, 사회적 요인들이 합쳐져서 한 개인과 사회의 성격으로 결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고 싶으면 그 사람의 영혼을 향해 설교할 게 아니라 그가 먹는 음식, 그가 읽는 책, 그가 따르는 법, 즉 그를 둘러싼 모든 물질적 환경을 바꾸라는 겁니다. 결국 돌바크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이 고대 로마의 격언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유능한 시민은 그냥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재료는 신비로운 영혼이나 신의 은총이 아니라 좋은 영양, 좋은 교육, 그리고 좋은 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그의 철학이 도달하는 아주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돌바크에게 인류의 미래는 더 이상 성직자나 형이상학자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는 인류를 구원할 열쇠를 의사, 교육자, 그리고 입법자의 손에 쥐어줍니다.
인간의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늘리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추상적인 고민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사회를 직접 다루는 이 구체적인 과학들의 몫이라는 시대를 수백 년이나 앞서간 선언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이 모든 논의는 결국 우리를 하나의 거대하고도 아주 위험한 질문 앞에 세워놓습니다. 만약 신도 없고 영혼도 없고 어쩌면 우리가 굳게 믿는 자유의지조차 없다면, 만약 세상 모든 일이 그저 물질과 인과 법칙의 필연적인 결과일 뿐이라면 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도덕이라는 개념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 중대한 질문이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함께 탐구해볼 주제입니다. 18세기에 등장한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당시로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아주 혁명적인 주장을 펼쳤는데요. 바로 뭐냐면 우주와 자연을 움직이는 이 물리 법칙이 인간의 내면,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세계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였어요. 이건 그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뿌리를 통째로 흔드는 굉장히 급진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책이 던지는 바로 이 질문을 깊게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이 모든 정신활동이 사실은 저 하늘의 행성을 돌게 하는 것과 똑같은 물리법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그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 그럼 인간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봐야겠죠. 도대체 우리의 생각,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관념들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정신활동은 느낀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느낌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감성적인 게 아니에요. 이건 순전히 물리적인 과정입니다. 외부의 어떤 물체가 우리의 감각기관, 예를 들어 피부 같은 곳에 영향을 줘서 일으키는 신체적인 변화, 그게 바로 느낌의 전부라는 거죠. 어떤 영적인 교감이나 신비로운 감정이 아니라 그냥 물질과 물질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 책에서 묘사하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기계적이에요. 자, 보세요. 외부의 어떤 물체가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 충동이 우리의 눈이나 귀, 피부 같은 감각기관을 때리는 거죠. 그러면 신경이 이 움직임을 뇌로 전달하고 그 움직임을 받은 뇌가 비로소 우리가 관념이나 생각이라고 부르는 걸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의 물리적인 접촉 없이는 그 어떤 생각도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생각의 시작은 결국 우리 몸 바깥에 있는 겁니다. 이 주장은 당시 철학계와 종교계에 던지는 엄청난 도전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땐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지식, 예를 들면 신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착한 일과 나쁜 일에 대한 기본적인 도덕관념 같은 걸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거든요. 이걸 생득관념이라고 하는데 이 책은 단호하게 그걸 부정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의 정신은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백지, 그저 외부의 자극을 느낄 수 있는 능력만 갖춘 텅 빈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적으로 우리의 눈, 코, 귀 같은 물리적인 감각기관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기관에 어떤 결함이 생기거나 변화가 생기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생각 역시 결함이 생기고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특정 색깔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처럼요. 결국 우리의 감각기관이 고장나면 현실을 왜곡해서 인식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오류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허락하는 만큼만 보는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책의 주장 중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뜨거운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물리적인 과정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믿어왔던 영혼이라는 건 대체 정체가 뭘까요? 여기서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한쪽에서는 영혼을 뭔가 신비롭고 물질이 아니며 우리 몸과는 다른 종류의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몸 안에 깃든 유령 같은 거죠. 하지만 이 책은 그 신비로운 개념을 완전히 해체해버리고 그 자리에 아주 구체적이고 만질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뇌를 가져다 놓습니다. 영혼은 그냥 상상 속의 존재일 뿐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공장은 바로 이 머릿속에 있는 뇌라는 물질적인 기관이라는 거죠. 몸이 생각의 주체라는 선언입니다. 저자는 영혼이라는 별개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 자체가 그냥 불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들여다볼 수 없다는 무지에서 비롯된 개념이라는 거죠. 마치 자동차 엔진의 작동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 차 안에는 분명히 움직임을 관장하는 요정이 살고 있을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것과 같아요. 하지만 막상 엔진 뚜껑을 열어보면 요정은 없고 톱니바퀴와 피스톤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도 깊이 파고들면 신비로운 영혼 같은 건 없고 그저 뇌와 신경세포의 활동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 책은 아주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대는데요. 아이올로스의 하프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하프는 바람이 불면 저절로 아름다운 소리를 내요. 그런데 하프 자신은 왜 소리가 나는지, 무엇이 이 음악을 만드는지 전혀 알지 못하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음악이 음악의 영혼 같은 별개의 존재가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건 그냥 바람이라는 외부 자극에 의해 하프라는 물체가 진동해서 나는 소리일 뿐입니다. 책은 인간도 똑같다고 말해요. 우리 역시 생각과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그 물리적 원인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영혼이라는 별개의 존재 탓으로 돌린다는 겁니다. 이 책은 우리가 흔히 고상하게 지적 능력이라고 부르는 것들도 아주 냉정하게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비물질적인 영혼이 가진 신비한 힘이 아니라 그냥 물리적인 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억은 뇌에 새겨진 물리적인 흔적을 다시 재생하는 거고, 상상은 그 흔적들을 새롭게 막 조합해 보는 거고, 판단은 그렇게 조합된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활동이라는 거죠. 모든 게 아주 기계적인 설명으로 귀결됩니다. 좋습니다. 생각이 물리적인 과정이라는 건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지, 그러니까 무언가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선택하는 그 힘은 어떨까요? 이것만큼은 우리 인간의 자유로운 영역이 아닐까요? 이 책에 따르면 의지 역시 신비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휘관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뇌의 물리적인 상태일 뿐이에요. 외부나 내부에서 들어온 어떤 원인, 이걸 책에서는 동기라고 부르는데, 이 동기에 의해서 뇌가 자, 이제 행동할 준비가 됐어 라고 특정하게 변형된 상태, 그게 바로 의지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 독립적인 힘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어떤 동기가 뇌에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뇌가 변형되고 그게 바로 의지라는 상태가 되죠. 그리고 그 의지 상태가 우리 몸의 기관들에게 신호를 보내서 행동을 일으킵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같아요. 첫 번째 도미노, 동기가 넘어지면 마지막 도미노, 행동까지 필연적으로 넘어지는 하나의 인과 사슬이라는 거죠. 이 과정 어디에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기라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맛있는 음식 같은 실제 대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즐거웠던 기억이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같은 우리 머릿속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의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뇌는 잠시도 쉬지 않고 이런 수많은 동기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책이 말하는 결정론적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절대로 그냥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어떤 선행하는 원인, 즉 동기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아주 사소하게 손가락을 까딱하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중대한 결정까지, 모든 행동에는 그것을 촉발시킨 방아쇠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잠깐만요. 우리는 분명히 고민하고 숙고하잖아요. 여러 선택지를 놓고 뭐가 더 나을지, 저울질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닌가요? 네,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자유의 증거라고 굳게 믿는 바로 그 망설임과 고민의 순간, 과연 그때 우리 뇌 속에서는 정말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여기에 대해서도 정말 놀랍고도 차가운 기계적인 설명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숙고라는 건요, 우리가 자유를 행사하는 영광의 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일시적인 마비 상태라는 거죠. 두 개의 서로 다른 동기가 뇌를 양쪽에서 똑같은 힘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서 뇌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는 교착 상태, 그게 바로 숙고의 본질이라는 설명입니다. 자유가 아니라 힘의 균형 때문에 꼼짝 못하고 멈춰선 상태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표현이 정말 생생하지 않나요? 우리가 고민할 때의 내면 상태를 정말 잘 묘사하고 있어요. 한순간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게 될 달콤한 결과를 상상하며 그쪽으로 끌렸다가, 다음 순간에는 그로 인해 겪게 될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며 뒤로 밀쳐지는 거죠.
이 내적인 갈등이 사실은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지는 물리적인 힘들의 치열한 줄다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줄다리기는 결국 어떻게 끝날까요? 간단합니다. 더 강한 쪽이 이깁니다. 항상요. 뇌에 가장 큰 힘을 가한 동기가 결국 승리하면서 이 고민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리는 최종적인 행동은 자유롭게 선택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동기들 간의 싸움에서 이긴 가장 강력한 동기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걸로 결정했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은 사실 우리 뇌 속에서 벌어진 전쟁이 끝나고 승자가 결정된 순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책이 드는 예시를 보면 더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목이 너무 말라서 죽기 직전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물이 한 잔 있는데 그 물에 독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과연 자유롭게 선택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뇌 속에서는 물을 마셔서 살고 싶다는 갈증이라는 동기와 독을 피해서 살고 싶다는 공포라는 동기가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만약 그 순간 갈증이 공포보다 더 강하다면 그는 물을 마실 것이고, 공포가 갈증보다 더 강하다면 그는 죽더라도 물을 마시지 않을 겁니다. 그의 최종 행동은 두 동기 중 어느 쪽이 더 강했느냐에 따라 필연적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 내 모든 행동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필연적인 결과라면 도대체 왜 나는 마치 내가 모든 걸 통제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처럼 느끼는 걸까요? 이건 거대한 착각, 일종의 환상이라는 걸까요? 책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행동을 했다는 그 결과는 보지만 그 행동을 하도록 만든 수없이 많고 복잡한 원인들의 사슬을 다 추적할 수가 없어요. 나의 과거 경험, 타고난 기질, 오늘의 컨디션, 방금 전에 들었던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서 지금의 행동을 만들어냈는데 우리는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이 무지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환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마치 바람의 존재를 모르는 풍향계가 스스로 방향을 선택한다고 착각하는 것처럼요.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 책이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책이 제시하는 인간의 모습은 도시는 것처럼 전적으로 자연 법칙의 지배를 받는 하나의 복잡한 물리적 기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그냥 뇌의 상태 변화일 뿐이고 우리의 성격은 타고난 몸과 살아오면서 겪은 경험이 합쳐진 결과물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동기들이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이고요. 심지어 우리가 자유롭다고 느끼는 그 감정마저도 이 복잡한 원인들을 다 알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된 환상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연을 초월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자연의 일부로서 그 법칙을 따르는 필연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볼까요? 화약을 생각해 보세요. 화약은 그 자체로 폭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불꽃이라는 외부 자극이 없으면 절대 저절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동할 잠재력은 있지만 동기라는 불꽃이 없으면 결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화약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 폭발의 강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타고난 기질이나 현재 몸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동기에도 사람마다 다른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필연적이라는 점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인이나 범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범죄 행위는 어떤 자유롭고 악한 의지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잘못 만들어졌거나 혹은 너무나 압도적인 동기 때문에 현재 오작동하고 있는 물리적 기계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이건 정말 우리의 도덕과 처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뒤흔드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고장난 기계를 비난하지 않고 고치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악인 역시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교정과 치료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 책의 주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장 심오하고도 불편한 질문입니다. 만약 우리의 모든 행동이 필연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묻는 도덕적 책임과 법적인 책임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우리의 도덕 시스템, 법률 시스템의 바로 그 기초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되물어야 할까요? 이 책은 우리에게 이 거대한 질문을 던지며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이
심지어 지금 이 순간 다음 단어를 떠올리는 것까지도 사실은 이미 정해진 결과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책이 바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18세기 유럽 사상계를 그냥 통째로 뒤흔들어 놓았던 돌바크 남작의 자연의 체계인데요. 이번에는 인간의지의 본질, 그 가장 깊은 곳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자,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죠. 나는 정말 내 행동의 주인인가?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주체는 바로 나다. 나의 자유로운 의지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책은 바로 그 믿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그 단단한 믿음에 발밑을 파고듭니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점심 뭐 먹을까? 어떤 길로 갈까? 누굴 사랑할까? 이 모든 순간의 중심에는 나의 자유의지가 딱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느낌, 그 자유롭다는 감각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착각이라고요. 우리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책에 따르면 철학자들이 오랫동안 놓친 핵심적인 실수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의지를 행동의 출발점, 그러니까 모든 걸 시작시키는 독립적인 사령관처럼 봤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면 이상해요. 그 사령관은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을까요? 그걸 아무도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지가 마법처럼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 그 의지를 만들어냈을까요? 그래서 이 책은 아예 판을 새로 짭니다. 의지라는 단어의 뜻부터 다시 정의하는 거죠. 의지라는 게 무슨 신비로운 영혼의 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뇌의 물리적인 상태일 뿐입니다. 어떤 자극을 받아서 자, 이제 행동하자 하고 준비가 딱 끝난 상태. 비유하자면 활시위를 누군가 힘껏 당겨서 팽팽해진 상태 같은 거예요. 뇌도 어떤 동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이 의지라는 상태가 되는 거고, 이건 결국 다른 무언가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이 문장에서 오는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이 책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표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 스쳐 지나가는 모든 생각조차 이미 자연이라는 거대한 화가가 그려놓은 경로 위의 한 점일 뿐이라는 선언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조차 사실은 그 거대한 그림의 일부를 완성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의지가 최초의 원인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를 움직이는 진짜 힘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이 책의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당하고 또 명확합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 그건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게 될 수 있어요. 길에서 풍겨오는 고소한 빵 냄새, 잊고 있던 옛 기억, 혹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추상적인 생각까지도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 특정한 화학적,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로 아까 말했던 의지라는 행동 준비 상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세요. 마치 정교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기계의 톱니바퀴 같지 않나요? 외부 자극이 감각을 통해서 뇌의 동기를 형성하고 그 동기는 필연적으로 의지를 결정하고 그 의지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지죠. 이 기계적이고 끊을 수 없는 인과 사슬의 과정, 그 어디에도 우리가 상상하는 자유가 끼어들 틈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남자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눈앞에 맑은 샘물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볼 것도 없죠. 살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 즉 갈증이라는 동기가 뇌를 완전히 장악해서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물을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시나리오를 살짝 바꿔보죠. 만약에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물에 치명적인 독이 들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동기가 아주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는 타는 듯한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동기, 다른 하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생존 동기. 이 싸움의 승자는 너무나 명백하죠. 생명을 지키려는 동기가 갈증을 압도해버리니까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물을 마시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행동은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동기들의 힘을 저울질한 결과 필연적으로 나오는 그냥 계산값일 뿐이라는 거죠. 이 싸움에서는 언제나 더 강한 동기가 이깁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이 말하는 인간 행동의 근본 원리예요. 네, 바로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만약 모든 게 동기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과거의 나쁜 습관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건 명백한 자유의지의 증거 아닐까요? 이 책은 이 반론에 대해서도 아주 일관된 논리로 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극적으로 변했다면 그건 그 사람 내면에서 갑자기 자유의지가 솟아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보다는 기존의 동기들을 그냥 압도해버릴 만큼 훨씬 더 강력한 새로운 동기가 나타났다는 증거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방탕한 삶이 주는 쾌락이라는 동기보다 그로 인해 얻게 될 질병에 대한 끔찍한 공포나 사회적 존경을 얻고 싶은 강렬한 갈망이 더 강해진다면 그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정확히 똑같다는 거예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밤새워 고민하는 그 순간들, 그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럴까 저럴까 숭하는 가능성을 따져보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처럼 느껴지는데요. 우리가 숙고라고 부르는 그 정신활동 있잖아요. 이 책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절대로 자유가 아닙니다. 그건 힘이 비슷한 두 개의 동기가 서로 팽팽하게 맞서 싸우는 동안 의지가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마비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일 뿐이라는 거죠. 이걸 완벽하게 설명하는 비유가 있어요. 바로 줄다리기입니다. 양쪽 팀이 정확히 똑같은 힘으로 밧줄을 당기면 밧줄은 꿈쩍도 안 하죠. 아무도 안 당겨서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전력을 다해 당기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숙고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겁니다. 뇌는 양쪽 동기의 팽팽한 긴장 속에서 멈춰서서 그냥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한쪽의 동기에 아주 작은 힘이라도 더 실리는 순간 밧줄이 움직이듯 우리의 행동도 필연적으로 결정되고 마는 겁니다. 두 관점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우리는 스스로를 선택의 왕좌에 앉은 주권자라고 생각하지만 이 책은 우리를 내면에서 벌어지는 동기들의 전쟁을 그저 지켜보는 관객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란 그저 승리한 동기가 차지한 전리품에 우리가 붙여준 이름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선택한다는 행위는 우리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통제력을 상실한 채 어떤 동기가 승리할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그 선택의 주인이 아닌 겁니다. 자, 이제 이 관점을 개인의 내면에서 우주 전체로 한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이 세계관 안에서 인간의 행동은 거대한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하게 됩니다. 이 책은 도덕의 영역과 물리적 영역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모든 것은 필연성이라는 단 하나의 법칙 아래 움직인다는 거죠. 중력의 법칙에 따라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듯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보이지 않는 동기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질문이죠? 왜 우리는 던져진 공이 아름다운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질 거라고 쉽게 받아들이면서 인간의 결정 역시 똑같이 정해진 경로를 따른다는 사실은 그토록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압도적인 복잡성 때문이에요. 인간의 뇌에 작용하는 원인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대부분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 깊숙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이 마치 아무런 원인 없이 허공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보이는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돌멩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과 공기저항 정도로 단순하지만 우리에게 작용하는 힘은 수만 가지의 기억, 경험, 감정, 욕망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대한 그물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제시하는 이 보이지 않는 인과관계의 예시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들어보세요. 어떤 군주가 사소한 소화불량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아프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엉망이겠죠. 바로 그 불쾌한 감정이 순간적으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결정 하나가 대륙 전체를 전쟁의 불길 속으로 밀어넣고 수백만 명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해버려요. 상상이 가세요?
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 그저 군주의 위장에서 일어난 작은 화학 반응이었다는 사실을 대체 누가 짐작이나 했겠냐는 거죠. 이 모든 게 하나의 끊어지지 않는 필연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세계관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도덕관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면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온 도덕, 정의, 책임과 같은 가치들은 대체 뭐가 되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결정론이 마주한 궁극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선행과 악행의 주체가 나가 아니라면 칭찬과 비난은 누구를 향해야 하는 걸까요? 이 책은 이 어려운 질문에 정면으로 맞섭니다. 이 책의 주장에 따르면 처벌과 보상은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어떤 신적인 심판 같은 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사회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현실적이고 필연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가 해로운 행동에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고요. 그에 따르는 처벌은 미래의 다른 사람들이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새롭고 강력한 동기로서 기능한다는 거죠. 아주 냉철한 비유죠. 우리는 광견병에 걸린 개가 자유의지로 병을 선택했다고 믿기 때문에 제압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개를 격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법과 처벌의 목적은 죄에 대한 복수가 아니라 사회를 보호하고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처벌은 미래의 행동을 결정할 새로운 동기를 그 사람과 사회 전체에 심어주는 과정인 셈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은 정말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보통 우리는 범죄자 개인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낙인을 찍잖아요. 그런데 이 책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요. 대신에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환경을 보라고 말합니다. 부패한 제도, 엉망인 교육, 나쁜 사회적 분위기,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고쳐야 한다는 거죠. 비유하자면 병든 나무를 그냥 베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자라난 척박한 땅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예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철학이 도달하는 도덕적 결론이 정말 놀랍습니다. 모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걸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좋은 점에 대해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좋은 품성 역시 운 좋은 환경과 조건이 만들어준 결과물이라는 걸 아니까요. 이 깨달음은 우리를 절망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인에 대한 더 깊은 연민과 겸손으로 이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건설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끝을 맺습니다. 만약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환경의 산물이라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까요? 개인을 탓하고 비난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환경, 우리의 교육, 법, 그리고 사회 전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걸까요? 정말 깊은 울림을 남기는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불행할까? 이 아주 근원적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요, 인간의 정신을 꽁꽁 묶어뒀던 그 환상의 사슬을 끊어내고 저 자연이라는 단단한 땅 위에 행복으로 가는 길을 새롭게 보여주려고 했던 한 권의 책이 있었죠. 자, 드디어 그 대담했던 여정의 마지막 정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책이 내리는 최종 진단, 그리고 그 처방전이 무엇인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이 책의 모든 주장을 단 하나의 문장으로 꿰뚫은다면 바로 이겁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류가 스스로 만들어낸 사후세계 영혼 같은 그런 허구와 망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정작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이 진짜 현실 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멀리 내쫓았다고요. 행복으로 돌아가는 길은 그러니까 딱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저 하늘을 향해서 하는 공허한 기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낳고 살게 하고 또 결국엔 다시 품어줄 이 자연의 법칙,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진짜 위치가 뭔지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것, 바로 이것만이 이 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꽤나 거대한 산 하나를 넘어야 합니다. 먼저 인간의 마음을 가장 깊숙이 지배해온 불멸이라는 환상을 낱낱이 해부해 볼 거고요. 그리고 그 환상이 어떻게 현실을 지배하는 공포의 정치로 이어졌는지 그 과정을 추적해 볼 겁니다. 그렇게 모든 게 무너진 폐허 위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자연의 길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쌓아 올리고 죽음 너머의 삶, 그러니까 불멸의 의미를 완전히 새롭게 정의한 다음에 마침내 인류를 위한 진정한 처방이 대체 무엇인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자가 보기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거대하고도 치명적인 지적 오류. 바로 죽음 이후에도 나라는 존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즉 불멸의 영혼과 사후세계라는 그 개념을 하나하나 해치하는 작업부터 시작해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째서 인류는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이렇게까지 끈질기게 사후세계를 믿어왔을까요? 저자는 그 답이 신의 계시 같은 초월적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은 모든 생명체에게 자기 자신을 보존하려는 아주 강력한 본능,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심어 주었다는 거죠. 이 본능이 인간의 상상력과 딱 만나면서 영원히 살고 싶다는 아주 강력한 욕망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내세 신앙의 씨앗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욕망,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래 영원히 살고 싶다는 소망은 죽음의 공포에 대한 위안이 되어야 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이생의 고통이 드디어 끝난다는 위로가 되어야 했죠. 하지만 저자는 이 약속이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사기극이 되었다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위안을 주겠다던 그 달콤한 약속이 현실에서는 끝없는 공포와 비참함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위안 대신에 인류가 받은 건 바로 이런 이미지들이었습니다. 신을 속였다는 죄로 영원히 불타는 바퀴에 묶여서 돌아야 하는 익시온, 신들의 비밀을 누설한 죄로 저 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반드시 다시 굴러떨어지는 그 거대한 돌을 영원히 밀어야만 하는 시시포스,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줬다는 죄로 매일 독수리에게 간을 쪼아먹히고 밤새 그 간이 다시 자라나는 끔찍한 고통을 겪는 프로메테우스. 이 모든 신화와 종교적 상상력은요, 인간에게 위안을 주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받게 될 거라는 공포를 주입하기 위해서 총동원된 거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자는 이 믿음이 인류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었다고 단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확실한 내세의 행복에만 매달려서 현실의 삶을 더 좋게 만들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나태함에 빠져버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직 천국행 티켓을 얻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는 맹렬한 광신에 사로잡혔죠. 결국 내세에 대한 믿음은 현재의 삶을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자는 이런 주장이 자기 혼자만의 독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히려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했던 인물들 역시 똑같은 생각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죠. 그는 사후세계라는 개념을 거부하고 죽음을 자연스러운 소멸로 받아들였던 아주 유구한 사상가들의 전통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저자가 제시하는 인물들의 면면입니다.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학파를 창시한 제논, 로마 최고의 변론가였던 퀴테로, 그리고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네카까지. 이 사람들은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각 시대를 대표하던 도덕과 지성의 상징 같은 인물들입니다. 이 위대한 지성들은 한결같이 죽음을 영원한 보상이나 형벌로 가는 관문이 아니라 모든 감각과 의식이 끝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종착점으로 봤습니다. 이들에게 죽음은 끝이었지 또 다른 시작이 아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개인의 마음속에 있던 이 내세라는 관념이 어떻게 현실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변모했을까요? 그 과정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자는 인류 역사에 두 종류의 군주가 등장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왕이나 황제 같은 현세의 군주입니다. 그들은 군대와 법으로 백성들의 몸, 즉 육체를 지배하죠. 하지만 그 권력은 유한하고 죽음과 함께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성직자들, 저자가 말하는 미신의 군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들의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가올 세상이고요. 그들의 통치 대상은 육체가 아닌 영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의 권력은 죽음 넘어 저 영혼까지 뻗어나갑니다. 결국
어떤 권력이 더 강력할까요? 이 책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영혼을 지배하는 권력이 육체를 지배하는 권력 위에 군림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아주 기묘한 권력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현세의 군주는 미신의 군주와 뜻을 같이 할 때만, 다시 말해 종교의 권위를 빌릴 때만 백성들의 완전한 복종을 얻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성직자들은 미래의 천국을 약속하면서 사람들에게 현재의 고통을 참고 견디라고 명령할 수 있었고, 자신들의 교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광적인 징호를 선동할 수도 있었죠. 여기서 저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좋습니다. 이 시스템이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이 지옥에 대한 공포가 실제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막는데 정말로 효과가 있느냐는 거죠. 저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답하면서 우리에게 그저 역사를,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 세상을 한번 둘러보라고 요청합니다. 저자의 주장은 냉정할 정도로 현실적입니다. 입으로는 신과 내세를 부르짖는 불의한 통치자들, 방탕한 귀족들, 야심에 찬 음모가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눈앞에 있는 권력, 부, 쾌락이라는 그 강력한 유혹 앞에서 저 멀리 있는 불확실한 지옥의 형벌을 떠올리면서 망설이는 사람이 있던가요? 경험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인간에게는 먼 미래의 불확실한 고통보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줄 수 있는 이익이 언제나 훨씬 더 강력한 동기가 된다는 이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불의 위협이라는 이 허구적인 장치가 비효율적이고 오히려 해롭다면 도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인간의 위험한 열정을 제어하고 우리를 덕이 있는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저자는 이제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해답은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발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안에 있다고 말입니다. 저자는 미신과 신화 대신에 경험과 이성의 기반을 둔 세 개의 아주 견고한 기둥을 제시합니다. 첫째는 교육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동체의 유익한 습관과 올바른 사고방식을 갖게 만드는 기술이죠. 둘째는 도덕입니다. 이건 막연한 양심의 가책 같은 게 아니고요. 나의 행복이 결국 다른 사람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깨닫게 해주는 과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법입니다. 사회에 해가 되는 열정은 법으로 강력하게 억제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열정은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아주 현실적인 기술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신이 내려준 초월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저자는 이성을 경험의 열매라고 정의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진짜 기쁨을 주고 무엇이 결국 고통을 가져오는지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열정들 중에서 어떤 것을 따르고 어떤 것을 절제해야 나의 장기적인 행복에 도움이 될지 선택하는 실용적인 기술. 그것이 바로 이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는 그 두 가지 방법의 차이를 아주 멋지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마음을 하나의 밭이라고 한번 비유해 봅시다. 미신은 그 밭에 환상과 망상이라는 잡초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 잡초는 증오, 공포, 광신과 같은 치명적인 열정을 먹고 자라나서 결국 인간을 소심하고 비참한 존재로 만들어버립니다. 반면에 이성, 교육, 법은 경험이라는 좋은 씨앗을 심고 행복이라는 수확을 위해서 인간의 본성을 정성껏 가꿉니다. 그리고 인간의 열정이라는 걸음을 공동선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저자는 아주 중요하고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진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악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백지와 같다는 거죠. 만약 한 아이가 강도들 사이에서 자란다면 그는 자연스럽게 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아이가 정직하고 덕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다면 그는 선량한 시민이 되었겠죠. 결국 한 사람의 선과 악을 결정하는 건 그의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의 제도, 교육, 법이라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연의 길이라는 새로운 토대 위에서 이 책의 가장 독창적인 주장 중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불멸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정의하는 건데요. 이 불멸은 초자연적인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남기는 영원한 유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저자는 우리가 가진 영원히 살고 싶다는 그 뿌리 깊은 욕망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진정한 불멸이란 내 영혼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과 나의 행동이 후세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 속에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잊히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영혼들이 평생을 바쳐 추구했던 진정한 의미의 불멸이라는 거죠. 이 세속적 불멸에 대한 욕망은 우리 주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미래의 세대가 자신의 사상을 읽어주길 바라면서 고독하게 글을 쓰는 철학자. 수천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경탄할 기념비를 세우는 군주. 자신은 그 그늘 아래서 쉬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무를 심는 부모. 이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자신의 삶이 끝난 후에도 이 세상에 의미 있는 흔적을 남기고 싶다는, 잊히고 싶지 않다는 강력한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미덕을 향한 가장 강력하고도 고귀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속적 불멸을 적극적으로 기리고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정신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작가들과 사상가들,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했던 지도자들과 시민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의 업적에 감사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그들의 불멸을 이어가는 신성한 의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낡은 환상의 건물을 해체하고 이성과 경음이라는 새로운 토대를 다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속적 불멸이라는 새로운 목표까지 세웠죠. 이제 마침내 인간의 행복을 위한 이 책의 마지막 통합된 처방전에 도달했습니다. 이성적인 사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의 열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열정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고 삶의 에너지 그 자체니까요. 목표는 그 열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아주 힘센 말들을 모는 마부처럼 각각의 열정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해서 공동선이라는 유용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도록 그 방향을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이 세계관은 우리를 오만함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아주 역설적이게도 깊은 겸손과 연민으로 이끕니다. 내가 가진 좋은 품성이 순전히 나 혼자만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운 좋게 좋은 환경과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 분노하고 단죄하기보다는 연민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척박한 토양과 부족한 햇빛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 못한 나무를 보는 정원사처럼 말이죠. 우리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악할까? 라고 묻지 않고 어떤 불행한 환경이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었을까? 라고 묻게 되며 그를 돕고 그 환경을 개선하고 싶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이 책이 내리는 마지막 처방이자 새로운 종교에 대한 정의입니다. 진정한 종교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류를 과감히 포기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용기, 눈앞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경험에서 지혜를 배우는 겸손,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인류의 행복이라는 위대한 목적을 위해서 서로 단결하는 기술. 바로 이것이 진정한 종교라는 거죠. 이 책은 그 질문에 대해서 길고 상세한 답을 제시했습니다. 초자연적인 환상을 버리고 우리가 가진 이성과 경험, 그리고 서로를 향한 연민을 통해서 이 땅 위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건설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도발적인 질문과 함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탐험했던 우리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